레바논을 아시나요? 지중해 동쪽 끝,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입니다. 한때는 중동의 파리라 불렸던 곳이죠. 저는 리나, 23세 대학생입니다.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아랍 문학을 전공하고 있죠. 저는 레바논 티레에서 태어났습니다. 햇볕은 강하지만 총성 그리고 정전이 일상이던 그곳에서 저는 매일 시를 쓰며 평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속에 있어야 할 저는 지금 서울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그는 총성과 노을 사이로 걸어 나온 평화 같았어요. 그는 대한민국 평화유지군 소속의 파병 군인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굉음이 온 집을 흔들어 깨웁니다. 처음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폭풍우인가 싶었지만 곧 익숙한 소리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날개 소리였죠. 굉음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건물 바로 위를 지나갑니다. 침실 천장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탁상 위 물컵이 미세하게 떨리고 책장에 액자들이 덜컹거렸죠. 이어서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 소총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습니다. 타타타타, 잠시 멈춤, 다시 타타타. AK-47의 특유한 연발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소리라 총의 종류까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죠. 이상하게도 익숙해진다는 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타일을 밟습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바닥의 냉기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어 온몸을 깨웠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메시지가 12개나 와 있었습니다. 대학 친구들이 보낸 안부 확인이었습니다. 리나, 괜찮아? 방금 내 동네 쪽에서 폭발음 들렸어. 조심해. 오늘 수업 못 올 것 같으면 노트 빌려줄게. 낡은 나무 창틀을 밀어 열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짠내와 화약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지중해의 일출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하늘 아래 남쪽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또 누군가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켭니다. 부팅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지자 어제 쓰다 만 시가 나타났습니다. 평화의 정의라는 제목이었죠. 커서가 마지막 문장 끝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총성이 멈춘 고요함일까? 아니면 문장을 이어가려던 순간 화면이 갑자기 꺼집니다. 형광등도 함께 꺼졌죠. 또 정전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하니 오전 6시. 오늘은 예정보다 2시간이나 일찍 전기가 끊겼습니다. 한숨을 쉬며 펜과 공책을 꺼냈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시는 쓸 수 있으니까요. 창가로 의자를 옮겨 앉았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의 의지에 글을 써내려갔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집니다. 아래층에서 사라 아주머니가 우는 아기를 달래는 소리, 길 건너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아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티레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리나, 일어났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옵니다. 커피 끓이는 냄새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죠. 아버지는 벌써 일터로 나가셨을 겁니다. 재봉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집을 나서십니다. 총성이 들려도 폭발음이 울려도 일터로 향하시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23세 리나가 저를 바라봅니다. 긴 검은 머리를 빗으며 오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서랍에서 검은색 히잡을 꺼내 정성스럽게 둘렀죠. 핀으로 한 올 한 올 고정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옷장을 열어 청바지와 긴팔 셔츠를 꺼냅니다. 보수적인 동네라 항상 몸을 가려야 했죠. 가방을 챙기며 필요한 물건들을 확인합니다. 노트, 펜, 지갑, 휴대폰,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손전등. 정전이 일상인 곳에서는 필수품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부릅니다. 아침은 먹고 가야지. 부엌으로 가니 따뜻한 피타 빵과 라분에 올리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장에 같이 가자.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각 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3층에서는 알자지라 뉴스 소리가, 2층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죠. 1층 입구에 도착하니 관리인 아부 칼릴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리나. 오늘 아침 상황이 좋지 않아. 건물 밖으로 나서자 티레의 아침이 제 앞에 펼쳐집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회색 콘크리트 벽면 곳곳에 총탄 자국이 벌집처럼 나 있었습니다. 2006년 전쟁의 상처들이었죠. 그런데 그 폐허 틈새로 보라색 부겐빌레아가 피어 있었습니다. 파괴와 생명이 공존하는 곳.
그게 바로 우리 동네였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꼭 잡고 걸으셨죠. 알바우르 거리를 지나자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토마토예요. 오늘 아침에 딴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니 유엔 평화유지군의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파란 베레모를 쓴 군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 중에는 동양인 얼굴도 여럿 보였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태극기를 보니 한국군이었습니다. 동명부대라고 들었죠.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친절했습니다. 검문을 통과하고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통로 양쪽으로 과일과 채소를 파는 노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어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전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죠. 이스라엘 F-16 두 대가 낮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겠다.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죠. 가지, 토마토, 오이, 그리고 향신료들. 정육점에서 양고기를 사는 동안 저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죠. 쿵! 땅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연속적인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건물 안으로. 하지만 혼란 속에서 어머니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 다른 방향으로 떠밀렸죠. 귀가 먹먹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있었죠. 아이는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여인은 아랍어로 계속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목숨 지키기에 바빴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하지만 여인은 공황 상태였죠. 아이를 꼭 안은 채 제자리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군화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건 한국군 장교였죠. 헬멧 아래로 땀이 흐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이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상황을 파악한 듯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다가와 아이를 확인했죠. 의무병, 의무병,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서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Don't be scared. You are safe now. 서툰 영어였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뛰었죠. 여인도 울며 뒤따랐습니다. 총성은 계속 들렸지만 그의 등 뒤로 보이는 태극기가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대로로 나오자 유엔 의료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죠. 의무병들이 재빨리 아이를 인계받았습니다. 그제야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Are you okay?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총성과 비명으로 가득한 거리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재민, 여기서 뭐해? 빨리 와. 다른 한국군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뒤돌아 뛰어가기 전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죠.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죠.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끝에 한 건물 지하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죠. 리나, 어디 있었어? 무사해서 다행이야. 꼭 안아주시는 어머니 품에서 저는 계속 그 한국군 장교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연기가 자욱한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파괴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전쟁 속에서 한순간의 평화를 봤다. 그것은 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3장 두 번째 만남, 이름을 묻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티레는 다시 불안정한 평온을 되찾았죠. 폭격은 멈췄지만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한국군 장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눈동자, 땀에 젖은 얼굴, 그리고 아이를 안고 뛰던 뒷모습까지. 왜 자꾸 생각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대학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유엔 동명부대에서 아랍어 영어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죠. 민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료 봉사와 학교 재건 사업을 도울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망설임 끝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죠. 첫 출근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히잡을 두르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더군요. 동명부대 임시 진료소는 틀의 외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흰색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고 한국 국기와 유엔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입구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니 이미 많은 주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나 씨죠? 한국인 여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하사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오늘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에 바로 현장에 투입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오전 내내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무릎 통증, 아이들의 감기, 당뇨병 약 처방까지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죠. 한국 군의관들은 친절하고 세심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하사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오늘은 비빔밥이에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있어 보였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던 중 창가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였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의 장교였죠.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을 때 눈이 커졌죠. 분명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그때 시장에서 네, 맞아요. 그날 아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제 이름은 리나예요. 리나 하산. 저는 재민입니다. 박재민 대위. 그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식 억양이 섞인 영어가 귀엽게 들렸죠. 오늘부터 여기서 통역 봉사를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일 하시네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의외로 수다스러운 사람이었죠. 한국의 부산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있는 도시라는 점이 티레와 비슷하다면서 웃었습니다. 군인이 되기 전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다고 했죠. 평화유지군에 지원한 이유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서였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죠.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재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아랍어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언어 교환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진료소 뒤편 작은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서로의 언어를 배웠죠. 안녕하세요는 마르하바예요. 마르하바, 맞아요? 재민의 아랍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이건 한국어로 나무예요. 나무, 샤자라. 맞아요. 와, 발음 좋으신데요? 작은 칭찬에도 기뻐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웃게 됐을까요? 어느 날 재민이 작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시집이었죠. 이건 윤동주라는 시인의 작품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꿈꾸며 쓴 시들이죠.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서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재민이 천천히 번역해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도 시를 써요. 주로 평화에 대해서. 부끄러웠지만 한 편을 읽어줬죠. 아랍어로 쓴 시를 더듬더듬 영어로 번역하면서 석양이 질 무렵이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올리브 잎사귀 사이로 부서져 내렸죠.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나 씨의 시를 들으니 평화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제 이잡 끝자락이 살랑거렸습니다. 재민의 눈빛이 부드러워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일깨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 가끔씩 울리는 사이렌, 그리고 재민의 군복이 상기시키는 그의 신분.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그 작은 정원에서만큼은 우리는 그저 23과 26의 청춘이었습니다. 티레의 여름은 뜨거웠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마저 열기를 품고 있었죠. 매주 2번의 만남은 어느새 제 일상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당황스러웠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노래를 가르쳐 드릴게요. 재민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끼고 음악을 들었죠.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그대라는 시예요. 가사가 리나 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노래를 들으며 재민이 가사를 설명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시에 비유한 노래라고 했죠. 귓가에 울리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재민의 낮은 설명이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 진료소에 부상자들이 대거 실려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했죠. 의료진은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저도 통역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재민이 한 소년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파편이 박힌 12살 소년이었죠. 괜찮아, 괜찮아. 재민이 아랍어로 소년을 달랬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문장들이었죠.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진심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이 고통스러워하자 재민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꽉 잡아주었습니다. 용감한 전사는 울지 않는 법이야. 한국어로 중얼거렸지만 소년은 그 따뜻한 톤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죠. 치료가 끝난 후 저녁 어스름 속에서 재민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한국에도 전쟁의 상처가 있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셨죠. 늘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끝나도 상처는 계속된다고. 그래서 평화유지군이 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좋았어요. 리나 씨를 만났으니까. 마지막 말은 작게 중얼거렸지만 제 귀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때 재민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리나 씨, 저는 2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요. 파병 기간이 끝나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죠. 하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듣자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재민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 전에 리나 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재민은 저를 동명부대 숙소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정원 한쪽에 무언가를 심고 있었던 것 같았죠. 이게 뭐예요? 벚나무예요. 한국에서 가져온 묘목이죠. 내년 봄에는 꽃이 필 거예요. 왜 여기에?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리나 씨가 이 꽃을 보면 저를 기억해 주길 바라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사랑이란 뭘까? 전쟁터에서 피어난 이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를 만나고부터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다. 평화란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이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빨리 흘렀습니다. 재민과의 만남은 더 깊어졌지만 이별의 그림자도 짙어졌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걸 전하기도 하니까요. 어느 날 재민이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죠. 나중에 읽어보세요. 한글 공부도 되고 제 마음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줍게 웃는 그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전을 찾아가며 편지를 해석했습니다. 서툰 한글 실력으로 한자 한자 읽어나갔죠. 리나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그날 저는 평화를 보았습니다. 총성 속에서도 빛나던 당신의 눈동자가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모든 문장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창밖을 보니 별이 뜬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레바논의 별과 한국의 별은 같을까요? 재민도 지금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파병 종료일까지 정확히 2주가 남았습니다. 매일 달력을 보며 하루하루를 세는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죠. 재민과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공식적인 언어 교환 시간 외에도 그는 여러 핑계를 만들어 저를 찾았습니다. 리나 씨, 이 의료 기록 번역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장터에서 물건 살 때 통역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일들은 다른 통역관에게도 부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만날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이 저를 지중해가 보이는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군부대 경계선 밖이라 위험할 수 있었지만 그날따라 도시는 평온했죠. 여기서 보는 노을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온통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한국에도 바다가 있다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부산은 항구 도시예요. 하지만 지중해와는 달라요. 여긴 뭐랄까 역사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재민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죠. 어깨가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앉아 우리는 천천히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재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망설임이 느껴지는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리나 씨, 그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줬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슬픈지를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도 우리 연락할 수 있을까요? 재민이 어렵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메일도 있고 메신저도 있잖아요. 밝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물리적 거리가 만드는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요. 일주일 후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동명부대가 그동안 도운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감사 인사를 전했죠. 저도 통역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재민은 다른 장교들과 함께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멋있어 보였죠. 행사가 끝난 후 잠시 따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재민은 작은 상자를 건넸죠. 선물이에요. 한국 가면 꼭 열어보세요. 한국에 가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가 수줍게 웃었죠.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믿어요. 상자를 받아들고 저도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제가 쓴 시를 모은 작은 수첩이었죠. 아랍어로 쓰여 있었지만 한글 번역도 함께 적어놨습니다. 서툰 한글이었지만 정성껏 번역했습니다. 첫 장을 읽어보세요. 재민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은 내게 평화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리나 씨, 울지 마세요. 군인이 우는 건 안 어울려요. 농담을 하려 했지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매일 만났지만 시간이 모자랐죠.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정작 만나면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재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잠이 안 와요. 저도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전화만 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침묵이었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됐죠. 리나 씨,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재민이 용기를 낸 듯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지만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대신 대답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기다릴게요. 갑자기 재민이 말했습니다. 뭐요? 리나 씨를요. 한국에서 기다릴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리나 씨가 올 거라고 믿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저는 부대 앞에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공식적인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죠. 이미 작별 인사는 했으니까요. 군용 버스에 오르는 재민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태웠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재민이 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은목걸이였죠. 그리고 짧은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을 한국에서 기다릴게요. 재민. 단 한 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입가엔 미소가 있었죠. 언젠가, 정말로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재민이 떠난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티레의 가을은 여전히 불안했고 간헐적인 총성은 계속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보다 더 견딜만했습니다. 매일 아침 재민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됐으니까요. 리나, 오늘 부산은 비가 와요. 그곳은 어떤가요? 한글 공부는 잘하고 있나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짧은 메시지들이었지만 그의 일상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티레의 하루하루를 사진과 함께 보냈죠. 어느 날 대학 게시판에 특별한 공고가 붙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문화 장학 프로그램 모집이었죠. 중동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년 과정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재민이 있는 곳이었죠. 지원해봐야겠어요. 친구 파티마에게 말했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요? 왜 하필 거기에? 재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했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고 지원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설득하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 1년을 보낸다는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재민이 남긴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서류 심사, 필기 시험, 그리고 화상 인터뷰까지 2달간의 긴 선발 과정이었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준비한 답변이 있었지만 진심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배우고 싶어요. 재민에게는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밤 그와의 영상통화에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물어봤죠. 서울은 어떤 도시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김치를 매일 먹나요? 12월의 어느 추운 아침,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이메일을 3번이나 다시 읽었죠. 축하합니다. 리나 하사님은 서울대학교 언어문화 장학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반대하셨죠. 그렇게 먼 곳까지 왜 가니? 여기도 대학이 있잖아. 아버지는 침묵하셨지만 표정으로 반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아미라마는 제 편이었죠. 언니, 가고 싶으면 가. 평생 여기만 있을 순 없잖아. 가족을 설득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긴 대화를 나눴죠. 장학금으로 모든 비용이 해결된다는 것, 1년 후엔 꼭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마지못해 허락하셨죠.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죠. 짐을 싸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한국에 간다고, 재민을 다시 만난다고? 출발 일주일 전 드디어 재민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통화로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죠. 재민 씨, 제가 한국에 가요. 화면 속 그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죠. 정말이에요? 진짜로? 언제? 어떻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하자 그는 계속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꿈이 아니죠? 정말로 오는 거 맞죠? 어린아이처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베이루트 공항으로 가는 날, 온 가족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우셨고 아버지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축복을 빌어주셨죠. 건강하게 다녀와라.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 동생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한국 아이돌 사인 좀 받아와.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거였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레바논 땅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서자 맑은 하늘이 펼쳐졌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지만 그곳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10시간의 비행, 2번의 경유. 지치고 힘들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장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그를 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 재민을요. 리나. 재민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죠. 청바지에 회색 니트를 입은 모습이 대학생 같아 보였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재민이 달려와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로 왔네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공항 한복판에서 울 순 없었죠. 저도 실감이 안 나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니 한글 간판들이 가득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한강, 그리고 산들. 레바논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재민은 제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저기가 김포대교예요. 곧 한강을 건널 거예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재민이 체크인을 도와주고 짐을 옮겨줬죠.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국은 지금 겨울이라 많이 춥죠. 창밖을 보니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캠퍼스 투어까지 모든 게 새로웠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중국, 베트남, 몽골, 그리고 시리아에서 온 학생도 있었죠.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재민에게 배운 기초가 도움이 됐지만 정식 수업은 차원이 달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입니다. 레바논에서 왔습니다. 더듬더듬 자기소개를 하자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발음이 좋네요. 한국어 공부한 적 있어요? 주말이면 재민이 서울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경복궁, 명동, 인사동을 돌아다녔죠. 여기가 광화문이에요. 한국의 역사가 담긴 곳이죠.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니 서울도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도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김치찌개를 시켜봤어요.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야 하니까 매콤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매워서가 아니라 이 평범한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였죠.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향수병까지. 밤이면 가족들 생각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죠. 레바논 음식이 그리워서 할랄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미는 곁에서 위로해줬습니다. 힘들 때는 말해요. 혼자 참지 말고. 한강변을 걸으며 재민이 말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죠. 가끔은 내가 왜 여기 왔나 싶어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재민은 제 손을 꼭 잡아줬죠. 그럴 때마다 기억해요. 여기엔 리나를 기다린 사람이 있다는 걸. 학교에서 중동문화 소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도 레바논 부스를 맡게 됐죠. 전통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레바논이 어디 있어요? 거기도 K-팝 좋아해요. 부스를 준비하며 향수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죠. 내 나라를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재민도 와서 도와줬습니다. 레바논 전통 과자를 나눠주며 서툰 아랍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귀여웠죠. 봄이 오면서 캠퍼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벚꽃 봉우리가 맺히고 잔디가 푸르러졌죠. 티레에서 재민이 심었던 벚나무가 생각났습니다. 벚꽃이 피면 같이 구경 가요. 재민이 약속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봄이 기다려졌죠. 어느새 서울 생활도 3달째. 아직도 김치는 너무 맵고 한국어는 어렵지만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죠. 같은 수업을 듣는 지은이라는 한국 학생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려줬습니다. 리나야, 오늘 홍대 갈래? 거기 맛있는 카페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재민과의 관계였습니다. 레바논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됐죠.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단순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깊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가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곳도 결국은 사람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런 점에서 티레와 닮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화려했죠. 거리마다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밝아졌습니다. 한국 생활도 어느덧 넉 달째. 이제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지 않고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어서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죠. 리나, 오늘 수업 끝나고 시간 있어요? 재민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는데 왠지 설렜죠. 네, 있어요. 왜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학교 정문에서 만나요. 수업이 끝나고 정문으로 나가니 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유난히 빛나 보였죠. 어디 가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따라오면 알게 될 거예요. 장난스럽게 웃는 표정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도착한 곳은 남산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와, 정말 크네요. 감탄하자 재민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예요. 레바논 전체 인구보다 많죠? 남산타워 아래 벤치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도시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재민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리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럼요. 총성 속에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 잊을 수가 없죠.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임무를 수행한 거였어요. 하지만 리나를 만나고 나서 평화유지군의 의미를 진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재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죠. 리나가 한국에 온 후로 매일이 꿈만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로 리나가 여기 있나 확인하게 돼요. 그의 고백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노을이 깊어가는 하늘을 보며 재민이 말했습니다. 그때 리나가 쓴 시 있잖아요. 평화의 정예라는. 네, 기억해요. 이제는 그 답을 알 것 같아요. 평화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찾아 헤매던 평화의 의미가 이렇게 단순할 줄은 몰랐죠.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일상. 그것이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리나, 재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리나를 사랑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고백은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도 재민 씨를 사랑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재민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레바논에도 같이 가고 싶어요. 재민이 속삭였습니다. 티레에 심은 벚나무가 잘 자랐는지 보러요. 그때가 되면 평화로워져 있을까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만든 평화처럼. 일주일 후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재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깐 나와봐요. 깜짝 선물이 있어요. 밖으로 나가니 재민이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벚나무 묘목이었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나무예요. 같이 키워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언젠가는 레바논에서도. 작은 묘목이었지만 그 속에는 큰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장학 프로그램도 절반이 지났죠. 한국어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과 한강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레바논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학원은 어때요?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는 거요. 재민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허락할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해해 주실 거예요. 리나가 여기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면요. 그날 밤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돌아오길 바라셨지만 예전만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죠. 내가 행복하다면. 어머니의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제가 한국에 도착했던 그 계절이죠.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고 재민과 함께 심은 묘목도 작은 꽃을 피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벚꽃나무 아래서 재민이 말했습니다. 그때 노을 속에서 리나를 처음 봤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줄은요. 재민 씨, 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었죠. 그날 노을 속에서 당신은 내게 평화였습니다. 재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평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국경과 문화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평화였죠. 전쟁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계속되지만 우리처럼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을 겁니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봄날, 서울 한복판에서 레바논 여대생과 한국 청년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또 하나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